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I 로봇 일 잘하나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협회에 있는 조석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오늘 로봇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능 로봇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미래 AI 로봇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요 학습 내용은 이제 AI 로봇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로봇의 구성 요소, 핵심 기술이 뭐냐, AI, 오늘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디지털 실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화,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렉도.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디지털의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뭐라는 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면은, 로봇이란 뭐냐?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은 뭐냐 하면 체코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노동의 단조로운 의미를 하면 로보타에서 발생했습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봇의 이제 구분은 보통 이제 원격 조정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형은 원격에서 조정을 받지만은 이제 드론 같은 거, 그러나 이제 자율형은 완전히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 로봇의 역사는 체코 극작가에서부터 용어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실제 산업용 로봇이 나오게 최초 나온 건 59년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최신이라 보면 되죠. 74년도에 최초 컴퓨터로 제어되는 산업용 로봇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출발하면서부터 일본에서는 1997년도에 인간형 로봇 아시모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003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할 때 스피릿이라는 것을 19년 전이죠. 활동하는 거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사에서 이제 빅독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로봇에 이제 지능을 자꾸 들어가겠는데, 초창기에 이제 로봇은 1960년도, 80년도 사이, 저희 70년도 사이인데, 이건 단순 이제 동작하는 거, 로봇 팔 정도 했는데, 2세대가 조금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 3세대가 이제 완전 자동화가 됐고, 4세대 들어와서 지능화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지능을 넣어서 사람과 협업하는 그러한 스마트한 로봇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의 발전 과정을 이제 뭐 다 하지만은 우선 안정화되고 경량화 됐다는 거가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센서 기능, 사람처럼 이렇게 감각 기능을 이제 계속 넣게 되다니까 센서가 발달하면서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이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서비스 로봇 형태, 이런 것도 발전하고 산업용 로봇으로도 발전하고 이게 발전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로봇 협회에서는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이제 보면은 개인 서비스용,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뭐 청소 로봇이라든가 오락 로봇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교육 로봇도 있고, 전문 서비스용은 이제 우리가 의료용도 됐고, 소방용, 뭐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문 서비스용이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하는 거, 쓰는데, 뭐 LED 패널 이송하는데, 뭐 이런 데 사용하는 로봇이 지금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소개하면 이런 뭐 그림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로봇과 인간을 그림을 한번 대조해 봤습니다. 로봇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센싱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센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여기 꼬불꼬불한 건 아날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속 신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사람도 들어온 걸 봐서 뇌에서 판단해가지고 손이나 발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 같이 로봇도 그렇게 작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로봇가 바로 이제 사람과 동일한 구조에 했다. 단지 차이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들어가는 거는 전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인데
이걸 어떻게 디지털로 처리하느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셔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환하는 전문 용어들이 오늘날 쉽게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하나 여러분들 인간형 로봇, 최신 로봇을 한번 구경합시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건데 그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유명해요. 저 한번 걸어가는 거 보세요. 저 다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해 가지고 사람처럼 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CPU가 프로세싱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회전하는 거 봐요. 회전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죠. 인간이 못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로봇이구나. 자, 그러면은 인간과 로봇에 하는 거 인터페이스 접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여러분들 입으로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방금 여기 꼬불꼬불하게 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킬로헬스라는 정의를 아시고도 있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걸 영어로 사이클을 해요. 1초에 한 바퀴 도면 한 사이클. 1초에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1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럼 1초에 두 바퀴 도면 뭐냐? 2헤르츠라고 해요. 1초에 1000바퀴를 돌았다. 그럼 1000헤르츠라고 합니다. 그 1000헤르츠를 편의상 1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 10의 3승 킬로 아닙니까? 킬로헤르츠다. 그래서 우리는 킬로헤르츠는 1킬로헤르츠는 1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예요. 1000헤르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여기 보면은 0에서 3.4예요. 즉 3,400번 진동합니다. 그 3,400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3,500번 돌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딱 묶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귀도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 20Hz, 20kHz. 요거만 들어요. 20Hz, 20kHz. 이 안에서 뭐 있는 거는 듣지만 넘어서면은 우리가 초음파가 되면 못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만 번 진동하는 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날로그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눈으로는 뭐냐? 바로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잖아요. 가시광선도 진동수에 보면 10의 14승 헤르츠예요. 10의 15승 엄청난 진동수가 빠르죠. 여기에 보면 빨강, 노랑, 파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호를 눈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로봇도 이런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받아서 디지털 처리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날로그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왜 연속이냐? 디지털 X축으로 하나 딱 잘라서 Y를 딱 잘라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 거는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연속 신호. 영어로 continuous. 그럼 이거는 뭐냐? 요 지점이 1인지 0.9인지 0.98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0과 1이 딱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0과 1의 반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인데 0과 1로 변화만 해주면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을 잠깐 볼까요? 표보나 여기 아날로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 신호가. 그럼 이거를 뭐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봤더니 높이가 2, 7, 2,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십진수 잘 모르죠? 십진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컴퓨터는 몰라요. 이걸 컴퓨터 알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 2는 뭐냐? 우리가 이진수가 뭐 바이너리 이진수 바꾸면 어떻게 해? 1, 0죠. 그 다음에 7을 바꾸면 어떻게 해? 1, 1, 1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이진수로 전부 바꿉니다. 바꾸면은 뭐요? 이걸 디지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더니 뭐요? 비트가 쫙 물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디지털화 됐으니까 디지타이제이션. 그 요거는 양자화 됐으니까 퀀타이제이션. 표본화하는 거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왜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 시간을 많이 흘러야 되는데 음성은 있잖아요. 1초에 64,000 비트를 생산해야 자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음성에 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여러분들 보면 나오면은 이것이 계속 디지털 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내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사람이 듣게 하려면 역으로 아날로그로 변환해 줍니다. 요 기능이에요. 그 영상, 텍스트, 소리, 영상, 그림 있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하기 전에 오디오 시스템 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픽 시스템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디어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기초 개념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이 비트라는 게 뭐냐? 0, 1의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비트라는 게 뭐냐?
이진수가 영어로 여러분들 바이너리래요. 그래서 숫자로 하면 디지트입니다. 그 이진수의 BI를 따고 디지트의 T를 따면은 비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수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해요. 그 1비트는 뭐냐? 0과 1을 나타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비트는 뭐냐? 2에 2 쓰이니까 네 가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1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라고 그래요. 1바이트는 몇 가지를 나타내느냐? 2에 8 쓰이니까 256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6비트는 뭐냐? 65,536개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지와 바이트를 이제 이해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시간을 많이 흘리면 안 되니까 A라는 글자를 영상으로 처리했을 때와 정형 데이터로 처리했을 때를 내가 표현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를 우리가 스캔해서 가로로 잘라보고 세로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제가 6개만 계산하기 쉽게 해놨어요. 6. 그 다음에 가로는 8. 그러면 이게 뭐야? 이미지로 처리하면 흰 것도 데이터, 검은 것도 데이터예요. 그럼 0은 우리 편의상 0이라고 그고 흰 거는 검정은 1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 데이터가 몇 개예요? 48비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형화된 코드를 표현하면 뭐냐? A는 뭐냐? 7비트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아까 위에로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조밀하게 하면은 데이터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로 쫙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가 스트림 흐르듯이, 물결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빗스트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정형 데이터와 빅데이터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동영상, 소리,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처리하는 건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양합니다. 왜? 모바일이 데이터 있죠. 비디오 데이터 있죠. 그래서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 데이터 규모가 있잖아요. 뭐요? 전에는 우리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뭡니까? 10억 개 비트예요. 10억 개 비트, 100만 개 비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가비트는 1억 개 비트를 이야기, 1억 개 비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테라바이트. 이거 테라비트라고 하면 이제 비트 순 이야기고, 바이트는 8개 곱하면 돼요. 그 테라바이트는 뭐냐? 1 곱하기 10에 12는 조단위잖아요. 그 데이터량이 조단위로 쫙 나가니까 데이터 볼륨이 크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영상 데이터 막 흘러가는 속도 샘플링을 자주 하면 속도가 무지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의 벨로시티, 속도, 데이터의 볼륨 크기, 데이터의 변화성, 비디오, 영상, 사진 이런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3V라고 하지 않습니까? 3V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형 데이터 다 됐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그래도 잠깐 한 2분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스템 컴퓨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드웨어, 우리 사람의 내 하드웨어, 내가 이제 하드웨어인데 CPU, 메모리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동작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기 핵심 OS 같은 거 알죠? OS, 윈도우, 유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고 여러분 쓰는 응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어로 앱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접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왜 했느냐? 응용 소프트웨어로 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짠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요 번역을 해야 돼요. 요거 번역기. 여러분들 컴파일러라는 말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번역기는 있는데 전부 다 1제로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이 번역기를 통과하면 이 CPU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또 앱을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사서 쓰는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PPT, 파워포인트, 캐드 이거 다 쓰잖아요. 이걸 우리 앱이라고 그래요. 앱을 또 개발해 막 올리면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핵심이 앱이 로봇에 대한 앱하고 로봇을 동작시키는 OS, 편의상 이름이 다르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참고로 요걸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앱 중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요새 보면 인공지능에 파이썬을 써서 소프트웨어를 했다.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딥러닝, 머신러닝을 뭐로 쓰느냐? 파이썬을 써서 썼어요. 파이썬은 영어로 돼 있어. 내가 예를 하나 또 써요, 여기요. 영어로 들면 A는 100을 넣고 B에 50을 넣고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뭐예요? 5000이지 않습니까? 5000이면 이게 뭐예요? 컴퓨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번역기를 거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럼 컴퓨터 즉시 계산해서
출력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봇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로봇의 OS가 이게 바로 요새 오픈 소스로 나오는데 그 로봇 OS가 나와요. 요런데 이것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분리를 해서 하드웨어가 변하더라도 어디든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로봇 OS, 로봇 앱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쓰는 그 로봇에 한번 뭐 미국에 있는 S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한번 로봇 볼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들어오는 신호를 아날로그를 디지털 안에 센서가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해서 이제 동작을 해서 저걸 인식하잖아요. 패트명을. 그 다음 또 그걸 워킹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로봇 앱이 이 로봇 독을 개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봇하고 사람의 구조가 같은 구조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가 발달하면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는 용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인공지능이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56에 처음에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6년도에 그 튜링 테스트란 기계에 대해서 지능을 넣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19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가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요? 이게 암흑기가 들어갔어요. 기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한 것이 1990년도 이쯤 해결하니까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와서는 딥러닝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세돌 하고에 붙으면서 이런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이 말이죠.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거 세상을 변할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사람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능가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게 빨리 보는 사람은요. 2029년도 이게 되게 급하게 본 거예요. 사람과 동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선 알아야 로봇의 지능을 이제 인공으로 넣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능을 영어로 써야 했습니다만은 이 표현을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간이 가진 그 지적 능력을 이게 이제 기계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로 이제 표현하느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이제 식별하는 거를 이제 추론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하고 이제 딥러닝도 다 인공지능 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딥러닝은 뭐냐? 바로 이 딥러닝 쪽이 좀 깊이 있는 러닝이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그 뇌 신경 세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정말 사람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인공지능 이론을 여기 보면 전혀 선형적인 것만 했는데 비선형된다. 여기 나왔죠. 빅데이터 나왔죠.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해석이 잘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여기 좀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의 기술은 우리가 학습 기능, 추론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기능. 여러분들 말은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패턴 인식 자유스럽게 하죠. 음성 인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에 이걸 심어줘야 돼요. 추론하는 것도 로봇가 이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넣을 거냐. 신경망 회로도 넣어서 어떻게 넣을 거냐. 요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처리하는 신호와 인간이 처리한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집에 가서 핸드폰을 펴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오케이 구글 하면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날씨 알려줍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답이 나오고 저는 프로그램 짰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답을 넣어주고 이게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규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내용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뭐다 하는 거 규칙에 따라서 막 판정하게 됩니다. 그걸 머신러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개념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에 문제와 답을 줘서 제공하는 거 방금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 비지도학습은 답이 아닌 내용을 줘서 학습하게 하는 거고 강화학습은 뭐냐?
맞췄을 때 점수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했더니 이런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자 그림을 보면 여기 지도학습에 개와 닭을 쭉 넣어서 표시를 안 했는데, 개와 닭이다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하고 지도학습은 뭐냐? 학습을 해봤더니 개와 닭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비지도학습은 개와 닭이란 표시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잡아 넣었더니 개다 닭이다 이렇게 뽑아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전문을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도 인간의 신경세포가 입력이 들어갔더니 출력이 나왔더라. 이 구조로 있는데 여기 이제 인공지능의 신경세포를 그림이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 여기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입력 신호입니다. 이 가중치를 0과 1로 썸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딥러닝은 이제 아까 사람의 뇌신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뇌신경의 층수가요. 이게 저 두 개만 표시했는데 여기 입력층하고 출력층을 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히든, 그러니까 은익층이라 그래요. 이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정답을 낼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상 이게 인공지능에 이런 은익층이 있고 그다음 출력 인풋층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이제 그 정의는 인경의 뇌신경 세포를 이용해서 뉴런을 잇는 신경망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구조를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물체의 특징점을 파악하는 학습.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를 처음 보는 사람을 봤을 때, 또 보고 그 다음 봤을 때 그 사람의 눈과 코와 입과 전면을 보면 특징점이 아주 많아요. 그 뒷면을 보고 여러분들 분석하려면 잘 안 되죠. 뒷면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처럼 사람도 특징점을 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특징점이 많기 때문에 눈, 코, 입의 특징점을 도출해가지고 분석하니까 고양이를 요사이 인식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딥러닝에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이 다 인공지능인데 차이점을 약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훈련 데이터에 이제 입력 신호가 개와 고양이라는 이제 일단은 입력 신호를 넣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특징점을 여기 추출해서 개와 고양이를 분리해내는데, 딥러닝은 훈련 세트가 뭐냐? 개와 규칙을 제공하지 않아요. 규칙 제공하지 그냥 개와 고양이 잡아놓고 내가 여기에 신경세포에서 분석해서 개와 고양이를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인간을 닮아가는 구조다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나올 거예요.